기숙사에서 귀신 곡소리 같은 소음이 흘러나왔다. 옆방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곳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 묵직한 쓰레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룸메이트가 기숙사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 후 그를 풀어주었다. 그의 기괴한 미소와 텅 빈 3번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내가 버린 쓰레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밤 10시 반. 나는 회의를 마치고 막 돌아왔다. 세면실에서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다. 위챗 메시지가 하나둘씩 팝업으로 떴다. 핸드폰이 둥둥 울려댔다. 나는 핸드폰을 여러 한번 확인했다. 알고 보니 기숙사 단톡방에서 누군가 나를 호출한 것이었다. 412호 과대표님, 관리 좀 해주실래요? 귀신 곡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지금이 몇 시인지 좀 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 휴식에 너무 방해되잖아요.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우리 방은 총 4명이다. 이 번침대 장애인은 현지인이라. 주말엔 집에 가서 자고 온다. 지금 여기에 없다. 3번 침대 리우샤오에는 아침에 놀러 나갔다. 내가 샤워하러 오기 전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숙사 안에는 아마 4번 침대 옌수팅만 있을 것이다. 그가 며칠 전 밖에서 울면서 돌아왔던 게 생각났다. 헤어졌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가 또 슬퍼진 줄 알았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울며 불며 소란을 피우는 거라 생각했다. 그와의 개인 톡방을 열었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팅, 옆방에서 너 울고 있다는데 정말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 헤어지는 건 별일 아니야. 옛것이 가야 새것이 오지. 사감이 올 때까지 이러면 우리 벌점 받아. 그렇게 되면 장학금이나 상 받는 거에 지장 생기잖아. 옌수팅은 답장이 없었다. 내 손놀림이 빨라졌다. 옌수팅은 기숙사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는 미모를 내세운 소규모 스트리머였다. 거의 매일 밤 기숙사에서 방송을 켰다. 자주 우리의 휴식을 방해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의 카메라는 항상 부주의하게 우리 기숙사의 다른 사람들을 비추곤 했다.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임원이기도 했고 평소에 꽤 바빠서 그와 큰 갈등을 빚은 적은 없었다. 또 그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자주 외박을 한다는 점이었다. 과대표인 나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샤워 도구를 챙겨 돌아갈 준비를 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미 조용했다. 다만 문 앞에 불투명하고 큰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오늘 아침 기숙사 단톡방에서 그들에게 강조했었다. 사감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쓰레기를 기숙사 문 앞에 버리면 벌점을 주겠다고 하셨다. 우리 방 전기도 끊겠다고 하셨다. 애들이 단톡방에서 답장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정말로 보지도 않은 것 같았다. 나는 화가 나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옌수팅은 웬일로 이미 침대에 올라가 있었다. 평소 이 시간이라면 그의 방송이 막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침대 커튼이 꽉 닫혀 있었다. 오직 꼭대기 틈새로만 따스한 노란 전등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팅, 문 앞에 쓰레기 내가 버린 거니? 아주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과대표한테 특별히 강조하셨어. 쓰레기는 문 앞에 두면 안 된다고. 아주머니가 우리 두꺼비 집 내리실 거야. 그가 장학금 따위엔 관심 없다는 걸 알기에. 나는 그냥 중요한 부분만 골라 말했다. 참견 좀 작작해.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내려가서 대신 좀 버려줘. 그의 말투가 좋지 않았다.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기색도 섞여 있었다. 그가 실현당해 슬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나는 과대표로서 기숙사를 위해 그리고 나의 장학금을 위해 그의 나쁜 기분을 참아주기로 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도중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쓰레기 봉투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밑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다른 먹구름에 가려졌다. 음산한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다. 나는 내 생각에 겁이 나 몸서리를 쳤다. 벌써 11시가 넘었다. 날이 매우 어둡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곧장 돌아갔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자꾸 기분이 이상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공포 영화에서 말하길. 이럴 때는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참지 못했다. 기숙사 건물 앞 계단에 올라섰을 때 약간의 안정감을 되찾았다.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바닥에 낙엽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짧은 간격마다 빈 공간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밟고 지나간 흔적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몸을 웅크린 채 서둘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기숙사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해서 환각을 본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화장실로 갔다. 일찍 침대에 누워 자려던 참이었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악취가 풍겨왔다. 나는 저녁에 먹은 것을 토할 뻔했다. 기숙사 안에는 나와 옌수팅 두 사람뿐이었다. 그가 방금 뭘 했길래 화장실을 이렇게 역겹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가 평소에 얼마나 청결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잦은 외박, 또 그가 수시로 갈아치우던 남자친구들이 생각났다. 나는 그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됐다. 원래 한마디 쏘아붙여 주려 했으나 화장실에서 나오니 그가 이미 불을 끈 것을 보고 더 말하기 미안해졌다. 스스로를 다독인 후 마음속 불안을 억눌렀다.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밤새 악몽이 끊이지 않았다. 꿈속에서 한 아이가 내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없었다. 몸부림쳐도 소용없었다. 안간힘을 쓴 끝에 내 눈꺼풀이 살짝 들렸다. 바닥에 핏빛 발자국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내 침대 옆에서부터 4번 침대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이 생생한 악몽에 소스라치게 놀랐겠다. 눈을 감고 감히 다시 보지 못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옌스팅이 책상 옆에서 핸드폰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보기에 무언가에 영향받은 듯한 모습은 아니었다. 어젯밤 일은 분명 내가 나 자신을 겁준 것이리라. 그저 평범한 악몽을 꾼 것이겠지. 나는 머릿속에 비현실적인 잡념들을 떨쳐냈다. 일어나 화장실로 씻으러 갔다. 화장실 안의 그 냄새는 여전히 매우 진했다. 어젯밤 하려던 말이 생각났다. 세수를 마치고 옌수팅의 옆으로 다가갔다. 수팅, 몸이 안 좋으면 꼭 의사에게 진찰받아봐야 해. 절대 미루지 마. 미룰수록 더 심해져. 너나 병 걸렸어. 내 가족이 다 병 걸렸어. 옌수팅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다. 자신의 이미지도 개의치 않고 눈을 부릅뜨고 나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가 왜 이러는 걸까? 설마 이미 병을 확진받아 아픈 곳을 찔린 걸까?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날카로운 걸까? 미안해. 난 그냥 좋은 뜻으로 말한 거야.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나는 기가 죽어 말했다. 마음속에 의구심이 수만 가지였다. 만약 그가 아픈 게 아니라면 화장실의 그 냄새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내가 그 질문을 던진 후로 옌수팅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나를 상대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고개를 돌려 물었다. 문 앞 쓰레기 내가 버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굳은 표정이 아니었다. 드물게 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했다. 고마워. 오후에 밀크티 쏠게. 그저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오후에 그가 밖에서 돌아오며 정말로 나에게 밀크티를 사다 주었다. 나는 라벨을 슬쩍 보았다. 거의 30위안이나 하는 가격은 결코 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쓰레기를 대신 버려줬을 뿐인데 그게 30위안의 가치가 있을까? 그가 나간 후 나는 감히 마시지 못했다. 밀크티를 쏟아버렸다. 그가 방송으로 돈을 꽤 번다고는 하지만 사귀는 남자친구들도 기본적으로 다 손이 컸지만 그 본인은 평소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토록 너그러웠던 적도 없었다. 내가 피해망 상증이 있는 걸지도 모른다. 자꾸 이 밀크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기숙사는 텅 비어 있었다. 나 혼자만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조금 의아했다. 3번 침대의 리우샤오에는 어디 가서 노느라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는 걸까? 지도 교수님께 휴가 신청은 했는지 모르겠다. 만약 외박하는 거라면
마땅히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 내가 막 지도 교수님께 보고하려고 전화를 걸려 할 때 옌스팅이 돌아왔다. 그는 내가 지도 교수님과 통화하려는 걸 보고 내 핸드폰을 낚아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게 어디 갔는지 알아? 그의 말은 너무 뜬금없었다. 내가 지도 교수님께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옌스팅의 얼굴에 찔리는 기색이 살았다. 리우 샤오옌이 방금 나한테 메시지 보냈거든. 너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오늘 밤엔 안 돌아온대. 내 짐작에 내가 지도 교수님께 이 일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최근 리우 샤오옌과 옌스팅이 확실히 가깝게 지내긴 했다. 나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리우 샤오옌이 나와의 관계보다 옌스팅과 더 친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옌스팅을 통해 전한 것이리라. 리우 샤오옌은 평소에 정말 수줍음이 많았다. 이 점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경계심을 풀었을 때 방금 옌스팅이 끊어버린 핸드폰에서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들어보니 지도 교수님의 전화였다. 샤런, 내 사무실로 좀 오너라. 나는 아직 당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옌스팅의 안색이 시시각각 변했다. 지도 교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나를 호되게 꾸짖었다. 샤런, 너 과대표 노릇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룸메이트가 24시간 동안 학교에 없어서 벌써 경보가 떴다. 과대표인 내가 왜 나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았느냐? 과대표는 매년 가산점이 붙는데 내가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장학금이나 가산점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겠니?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옌스팅이 리우 샤오옌이 휴가를 냈다고 하지 않았나? 그 현지인 룸메이트 장앤리의 휴가증은 내가 확인했었다. 그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다. 선생님, 리우 샤오옌 말씀이신가요? 나는 옌스팅이 했던 말을 지도 교수님께 전했다. 리우 샤오옌은 밖에 놀러 나갔고 오늘 밤에 안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옌스팅을 통해 저에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도 방금 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은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하셨다. 자기 방 사람이 외박을 하는데 과대표라는 사람이 먼저 보고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느냐며 나무라셨다. 샤런, 너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겠다. 나는 한참을 덧구중 듣고 나서야 지도 교수 사무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속으로 옌스팅을 욕했다. 일부러 리우 샤오옌을 감싸주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는데 그곳을 에워싼 군중이 내 시선을 끌었다. 나는 조금 가까이 다가갔다. 쳐져 있는 통제선과 경찰들이 보였다. 나는 옆에 있던 한 여학생에게 물었다. 저기,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쓰레기통에 시체가 버려졌대요. 오후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온 거예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어젯밤 한밤중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던 일이 생각났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그 시체가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시체와 가까이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날이 완전히 저물지도 않았는데 나는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 군중 속을 바라보는데 어떤 시선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그 느낌은 다시 사라졌다. 아마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리라. 기숙사로 돌아온 뒤 생각할수록 앞뒤가 맞지 않았다. 어젯밤 옌스팅을 대신해 버려준 쓰레기가 생각나.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너 어젯밤 그 쓰레기 봉투에 대체 뭘 담았던 거야? 옌스팅은 책상 앞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내 말을 듣자 안색이 확 변했다. 눈빛을 피하며 말투가 부자연스러워졌다. 뭘 담았겠어? 그냥 평소에 버리는 생활 쓰레기지. 나는 한 걸음씩 다가서며 다그쳤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옌스팅,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옆방에서 나한테 항의를 했을까? 내가 귀신 곡소리를 낸다고 말이야. 옌스팅은 내 시선에 찔렸는지
눈동자를 굴리며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옌스팅, 우리 그래도 룸메이트잖아. 내가 너 많이 도와줬고 평소에 나도 너한테 잘해줬어. 그런데 왜 나를 속여? 옌스팅은 아예 모르는 척 잡아댔다. 난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더 이상 묻지 마.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그의 쓰레기 봉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시체와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화가 나 그를 노려보았고 그는 상관없다는 듯 눈을 흘겼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릴로우 시엔 씨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경찰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린 양, 안녕하세요. 어젯밤 사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나는 경찰을 따라 파출소로 갔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옌스팅이 나에게 얼마나 큰 번거로움을 안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시간을 계산했고 어젯밤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오직 나 혼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모습만 찍혔다. 이제 내가 시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경찰이 이렇게 물었다. 나는 숨기거나 가리지 않았다. 사람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니까. 찔릴 것도 없었다. 마음속으로 추측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옌스팅이 임신을 했고 화장실에서 낙태를 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아마 아이의 시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쓰레기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하지만 내 말을 않았다. 어느 정도 믿는 듯 보였다. 누군가를 불러 옌스팅을 데려오라고 시켰다. 릴로우 시엔, 너 생사람 잡지 마. 내가 무슨 눈으로 내가 임신한 걸 봤어? 증거 있어? 옌스팅은 오긴 왔지만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도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옌스팅은 기고만장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화가 나서 이가 갈렸다. 옌스팅, 너 어젯밤 기숙사에서 울고불고 소란 피운 거 더 할 말 있어? 그건 내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였겠지. 옌스팅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릴로우 시엔, 다시 한번 말할게. 난 임신 안 했어. 그리고 옆방 애들한테 가서 좀 물어봐. 어젯밤 소리가 정말 어린아이 울음소리였는지 아니면 성인의 울음소리였는지. 걔들이 답을 줄 거야. 나와 옌스팅은 서로 다른 방에 배치되어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옌스팅이 저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한치의 찔림도 없는 것을 보니 나는 내 생각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내 추측이 틀린 걸까? 그건 정말 옌스팅의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럼 대체 누구였을까? 순간적으로 어떤 유리한 증거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갇히기 전에 경찰이 이미 DNA 검사를 하러 갔다. 만약 옌스팅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곧 모든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 일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여러 세부 사항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세면실에서 기숙사 방까지의 복도에는 CCTV가 없다. 예전에 어떤 보안요원 할아버지가 그 구간의 CCTV를 훔쳐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샤워를 마친 여학생들이 잠옷만 입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지나가는 모습이 다 찍혔고 그걸 다 지켜봤던 것이다. 그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에 항의가 들어갔고 그 보안요원은 나중에 해고되었다. 그 후로 학교는 이 구간 복도의 CCTV 사용을 중단했다. 수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자 학교도 그냥 방치해 두었다. 나는 속으로 운이 없다고 자책하며 비도덕적인 옌스팅을 욕했다. 이때
한 젊은 경찰관이 들어와 학생, 핸드폰을 지도 건네주었다. 교수님이 찾으시는데 전화 좀 받아봐요. 나는 전화를 받았다. 지도 교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릴러우시엔. 리우 샤오엔이 어디 갔는지 아니? 벌써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단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도 걔가 어디 갔는지 정말 몰라요. 저 지금 경찰서에 와 있어서 걔랑 연락을 못해요. 차라리 걔 부모님께 여쭤보시는 건 저한테 어떨까요? 물으셔도 소용없어요. 저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지도 교수님을 도와 그런데 사람 리우 찾을 샤오엔은 의무까지 어디로 져야 간 할 걸까? 줄은 몰랐다. 성인의 울음소리. 텅 빈 3번 침대와 화장실의 그 역겨운 악취가 생각났다. 나는 문득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설마 이 일이 리우 샤오엔과 관계가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가능성이 커 보였고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경찰을 불렀다. 경찰관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단서가 그러니까 당신 생각났어요. 말은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든 게 옌스팅의 아이가 아니라 옌스팅이 리우 샤오엔을 토막내서 봉투에 담았다는 의심인가요? 다시 신문실에 앉았다. 맞은편의 두 경찰은 내 진술을 듣고 나서 서로를 쳐다보았고 나를 보는 눈빛이 점점 나는 이상해졌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추측에 매우 자신이 있었다. 그들은 내 말을 끊지 않았고 계속해서 내 추측을 자세히 설명하게 했다. 리우 샤오엔은 먼 시골 마을에서 시험을 치고 들어왔다. 그는 가난한 학생이었다. 그가 옌스팅의 방송이 끝난 후 월 수입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옌스팅은 딱히 숨기지 않았다. 한 달 방송으로 10,000위안 넘게 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건 리우 샤오엔의 가족의 반년치 수입에 맞먹는 돈이었다. 리우 샤오엔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부터 그는 옌스팅의 꼬봉이 되었다. 끊임없이 옌스팅에게 아부하며 자기도 좀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나중에 그가 직접 방송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옌스팅이 방송할 때 화면에 비치기도 했다. 그러다 그도 옌스팅처럼 명품 가방을 매기 시작했다. 고급 소비 장소를 드나들었고 더 이상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는 돈을 꽤 벌었을 것이다. 그럼 옌스팅은 왜 그를 죽였을까? 그의 인기가 옌스팅을 추월해서 옌스팅이 보복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사람의 질투심은 정말 무서운 법이다. 심지어 옌스팅이 리우 샤오엔을 이 업계로 이끌었는데 이제는 예전의 꼬봉에게 추월당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은 사람을 쉽게 충동적으로 만든다. 경찰은 내 말을 듣고 웃었다. 이 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아가씨. 상상력을 너무 풍부하게 발휘하지 마세요. 경찰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내 말을 끊었다. 당신이 다급한 건 알겠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잡념을 갖지 마세요. 우리 업무를 방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만약 이 일이 정말 당신과 관계없다면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결백을 증명해 줄 겁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마치며 나를 다시 유치장으로 보내려 했다.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부정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리우 샤오엔의 DNA와 대조라도 해보세요. 두 경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가씨,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추후 이 방면으로 조사를 좀 해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이 말한 그 일을 조사해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든 것은 원래 돌덩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영화의 시신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은 전부 성립되지 않습니다. 8- 방금 머물던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울음소리는 성인의 것이고 영화의 것이 아니었는지. 그런데 시신은 왜 영화의 것인지. 그 영화 시신이 엄숙정과 관계가 없다면
엄숙정은 어디서 이 아기를 데려온 것일까? 왜 3번 침대의 임소연은 함흥차사인가? 그녀는 도대체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내 머릿속엔 의문이 너무 많았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다음 날 아침,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확실히 엄숙정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풀려났다. 내가 갇혀있는 방을 지나가며 그녀는 나에게 도발적인 눈빛까지 보냈다. 증거 불충분. 그날 오후 나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도 교수님이 경찰서 입구까지 차를 몰고 마중 나오셨다. 떠날 때 경찰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학생,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일은 학생과 상관없는 일인 것 같으니까요. 그 아이는 아마 원래 사산아였을 겁니다. 부검 결과 모체 안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쩐지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했네요. 하지만 산모는 엄숙정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날 밤 화장실에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걸까? 군하는 기숙사로 돌아왔다. 엄숙정은 없었다. 집에서 돌아온 이 번침대 강한이만 있었다. 학교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녀는 이제 밤에는 집에 가서 자고 낮에 수업이 끝나야 기숙사에 와서 잠시 쉰다. 안니야, 엄숙정 어디 갔는지 알아? 강한이는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아, 걔 아침에 돌아와서 전화 한 통 받더니 병원 갔어. 임소연이 연락 와서 병문안 간 것 같더라. 너도 임소연 보러 갈 거야?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무슨 뜻일까? 뼈가 있는 말인가? 결국 뭐라는 거지? 결국 내가 기숙사장이기 때문인가?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임소연을 드디어 찾았구나. 그럼 가봐야겠다. 가는 김에 엄숙정도 잡아야지. 어느 병원인지 알아? 응. 강한니가 주소를 하나 알려주었다. 뜻밖에도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안내 데스크 간호사에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임소연 환자가 몇 호실에 있나요? 저는 룸메이트인데 병문안 왔어요. 신분증을 확인한 후 간호사가 구체적인 병실을 알려주었다. 205호에 있어요. 가보세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5호 병실로 갔다. 문 유리를 통해 임소연이 병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엄숙정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갈등이 있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일에서 임소연은 자발적이었다는 건가? 그녀가 산부인과에 있는 것을 보니 머릿속에 사건의 전말이 그려졌다. 임소연이 기숙사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낙태약을 복용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소리는 임소연이 내뱉은 고통의 비명이었다. 그리고 엄숙정은 옆에서 도운 조력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들은 또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임소연은 며칠간 실종되어 어디에 가 있었던 걸까? 기억 속의 그녀는 참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엄숙정에게 협박을 당한 걸까? 아니면 자발적인 걸까? 이 모든 것은 아마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온 사람이 나인 것을 보고 그들은 즉시 얼굴을 굳혔다. 내가 여긴 왜 와? 여긴 너 안 반가워. 나는 엄숙정의 말을 무시하고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임소연,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임소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분명 울었던 흔적이다. 그 쓰레기 봉투 안의 아이, 내 아이 맞지? 시바마 이 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임소연은 딱히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그래서 뭐?
그녀는 감정이 격해졌다. 내가 내 아이를 죽인 거야. 내가 억지로 낙태약을 먹게 한 거라고. 임소연이 히스테릭하게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냉소를 지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은 인정하지 않아. 아이가 죽은 날,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회의 중이었어. 교수님 일을 돕고 있었지. 증인과 물증은 차고 넘쳐. 엄숙정이 임소연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소연아, 그만해. 왜 말하면 안 돼? 전부 얘 잘못인데. 얘만 아니었으면 일이 왜 이렇게 됐겠어? 왜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결국 상처받는 건 왜 나여야 하냐고. 엄숙정은 계속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임소연은 감정이 격해져서 뿌리칠 수가 없었다. 임소연은 몸에 꽂힌 줄을 빼내고 침대에서 내려와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피했다. 임소연은 허공을 가르고 바닥에 쓰러졌다. 임소연, 진정해. 난 내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 내가 널 어떻게 해쳐? 너 미친 거 아니야? 임소연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몸을 일으켜 다시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막 반격하려던 찰나 문이 두드려졌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임소연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엄숙정이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누가 임소연 씨입니까? 접니다. 안녕하세요. 동구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DNA 대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은 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역시 그랬군. 나는 엄숙정과 임소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진상이 밝혀졌다. 엄숙정, 너희가 나한테 누명 씌운 일,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엄숙정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들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엄하게 꾸짖었다. 그러고는 임소연을 바라보았다. 임소연 씨, 당신부터 말하세요. 임소연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녀는 감정이 격해지고 무너져서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엄숙정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소연아, 참아. 끝까지 입 다물어. 임소연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뺨이 움푹 패여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것 같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 제대로 쉬지 못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임소연은 자발적으로 엄숙정을 도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건가? 하지만 나는 그들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일까? 난 이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생활 지긋지긋해. 숙정아, 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다니는 거 싫다고. 우리가 여기. 임소연의 감정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가 차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경찰은 우리를 모두 나가게 했다. 병실 문 앞. 엄숙정은 나가기 전 나를 한번 쳐다보며 한마디를 던졌다. 너 같은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엄숙정과 임소연이 왜 나를 이토록 증오하는지. 분명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경찰이 자연스럽게 내 결백을 밝혀줄 것이다. 10일 다음 날 수업 시간. 강의실 안에 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교수님조차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내가 분명 손을 들고 질문에 대답하려 했는데 교수님도 분명히 보셨으면서 시선을 돌려버렸다. 일부러 나를 지목하지 않은 것이라 옆에 앉은 강한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옆자리로 한 칸 옮겨 앉았다. 나와 붙어 앉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니야, 왜 그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임유선, 매일 묻지 좀 마. 남들이 왜 그러는지 내 자신이나 좀 돌아보고 반성해. 반성? 내가 뭘 반성해야 한다는 거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예전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도 그들은 나를 피하기 바빴다. 마치 내가 역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추측할 뿐이었다. 엄숙정이 또 나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걸까? 엄숙정을 찾아 기숙사로 가려 했지만 지도 교수님이 강의실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유선 학생. 잠시 나 좀 따라오렴. 교수님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무거웠다. 나는 교수님을 따라 사무실로 갔다. 임유선.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교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들 오늘 이렇게 이상한가요? 엄숙정이 여러분께 뭐라고 했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임소연이 언제 임신했는지조차 몰랐다니까요. 마음속에 억울함이 북받쳤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았다. 내가 인정하지 않자 교수님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셨다. 임유선, 넌 1년 동안 과대표였고 1년 동안 학회장이었지. 난 그동안 널 정말 믿었단다. 정말 실망스럽구나.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던지셨다. 이건 내가 아침에 학교 식당을 지나다가 식당 앞 게시판에서 떼어온 거다. 직접 보렴.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쩐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했다. 나는 아침을 먹는 습관이 없어서 당연히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이미 교수님이 떼어가 버린 공고문을 말이다. 거기에는 내가 1학년 때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조금이 필요 없는 학생을 편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적힌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절대 없어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바라보았다. 이 일은 당시에 이미 교수님께 설명해 드렸던 일이다. 그런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불거진 걸까?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그 사람은 이미 떠난 지 1년이나 됐으니까. 내가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임유선, 지금 내가 증거가 없어서 널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 아니? 너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걔는 공부를 싫어해서 2학년 때 학교 안 나오고 해외 유학 갔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 집이 파산했단다. 지금 그 아이가 돌아왔어.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걔가 귀국했다고요? 그 애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이 일은 인명피해와 관련이 있어서 경찰도 개입했단다. 학교에서도 엄중히 조사할 생각이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약속했어. 다시 돌아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 대가로 그 애가 가진 증거를 받기로 했지. 고작 장학금 문제인데 왜 인명피해와 연관되는 거지? 누가 신고를 한 걸까? 경찰은 또 왜 개입한 걸까? 고작 불공정 선발이라는 교내 사건일 뿐인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입 밖으로 물어보았다. 교수님이 한숨을 내쉬었다. 임유선, 가서 임소연 좀 만나보렴. 지금 기숙사에 있단다. 이미 휴학 절차를 밟았어. 휴학할 생각이라더구나. 교수님은 나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눈빛은 이미 긍정하고 있었다. 교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임소연을 언급할 리 없다. 이 일은 그녀와 관련이 있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수년 전의 그 일과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었다. 신이 나는 임소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마치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3번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앉아. 그녀가 의자 하나를 끌어다 주었다. 나는 다가가 앉았다. 그 장학금 원래 내 거였어야 했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년 전이었지. 난 굶어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이었어. 설마 이 일이 2년이나 지나서야 밝혀질 줄이야.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해 그녀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숙정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 그녀는 스마트폰조차 써본 적이 없었고 세상의 복잡한 속임수들도 몰랐다. 방송이 끝난 후 후원금을 많이 줬던 큰손 형씨가 그녀를 추가했고 그녀는 그때부터 빠져들었다. 그 형씨가 밖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녀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 사람을 자신의 후원자로 우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보답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때 그녀는 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너 알고 있니? 그날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나는 바로 옆 숲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임신 8개월이 넘었었지. 비록 사고였지만 그 아이와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나는 똑똑히 지켜봤어. 내가 그 아이를 쓰레기처럼 냉정하게 쓰레기통에 쳐넣는 걸.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엄마나 아파라고 말하는 소리가. 역시 그날 밤의 일은 내 착각이 아니었다. 정말로 누군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너, 근데 넌 왜 CCTV에 안 찍혔어? 임소연이 비웃음을 흘렸다. 엄숙정이 화장실에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줬거든. 오로지 우리 계획을 위해서. 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어. 나는 갓 출산한 고통을 참으며 4층 배수관을 타고 내려갔어. 너 아니? 내 두 다리에 피가 가득 흘러내렸다는 걸. 일부러 검은색 바지를 입었지. 안 그랬으면 바지가 분명 붉게 물들었을 거야. 너무 독하다. 정말 너무 독해. 그날 밤 나는 어둠을 틈타 CCTV를 피해 기숙사로 돌아왔어. 내가 내 침대 곁에 서 있었을 때 내가 널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알아?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난 아직 죽기 싫거든. 내가 벌 받는 걸 끝까지 봐야 하니까. 역시 그날 밤 비몽사몽 중에 본 발자국도 가짜가 아니었다. 그녀가 출혈하며 남긴 비스듬한 발자국이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학대한 거야? 그래, 왜냐하면 난 내가 정말 너무 밉거든. 임유선. 임소연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왜 주범인 너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거야? 결국 나만 모든 걸 잃었잖아. 어차피 이 아이는 태어날 수 없었어. 그 사람은 가정이 있었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차라리 일을 크게 벌이기로 했어. 학교에서 엄중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너와 친한 사람들도 널 감싸줄 수 없게 말이야. 그녀는 독했고 그래서 성공했다. 아직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 도대체 왜 엄숙정이 널 돕게 설득한 거야? 너희 둘은 경쟁 관계 아니었어? 임소연이 웃었다. 우리가 사이가 아주 좋아서. 그 애가 날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저 죄책감 때문이었지. 거기에 내 협박이 더해졌을 뿐이야. 이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당시 그 형씨는 돈을 넉넉히 줬고 임소연은 남은 돈을 챙겨 남쪽으로 일하러 떠났다. 학교에서는 공고를 내어 나의 대학원 우선 선발 자격을 취소했다. 나는 지도 교수님께 애원하러 갔지만 교수님은 나를 만나주지도 않으셨다. 13대학원 우선 선발 자격은 사라졌고 심각한 징계까지 받았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대학원 시험을 치려 했지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겨우 점수 턱걸이는 했어도 심각한 징계 이력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엄숙정은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화 작업을 거친 뒤 방송국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점점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방송도 그만두었다. 생계를 위해 결국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도록 도울까?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애가 당시 줬던 돈이 정말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집 형편도 평범했을 뿐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도 한꺼번에 나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신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돈은 다 써버리기 마련이다. 앞길이 막히고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인생의 오점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할 때도 곳곳에서 거절당했다.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임소연은 남쪽에서 꽃집을 열었다고 한다. 지금 사업이 꽤 잘 된다고 한다. 그녀는 결혼했다. 멋진 남편도 생겼다. 2달 전에는 아기를 낳았다. 그녀는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반면 나는 여전히 사회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월세방 침대에 누워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린다. 안타깝게도 인생에 다시 시작할 기회란 없다.